안녕하세요. 2020 프롭텍 글로벌 비전 컨퍼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큐픽스라는 프롭텍 스타트업 대표를 하고 있는 배석훈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하셨을 것 같은데 빨리 코비드가 없어져서 직접 여러분들 만나뵐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사실 미국 프롭텍 시장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소화하기에는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금까지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이제 프롭텍 하시는 여러 스타트업 분들께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95년도 서울대에서 이 박사 학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이제 첫 번째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러니까 저도 좀 연식은 오래됐죠. 그리고 2010년도 이게 두 번째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우연찮게 그 첫 번째, 두 번째 스타트업이 모두 이제 같은 3D 시스템의 회사가 인수를 해서 두 번 이제 M&A를 한 경험은 있고요. 근데 앞에 있었던 그 두 번 회사와는 창업 경험은 모두 프롭텍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현재 하고 있는 큐픽스를 창업을 했는데 이제 비로소 저도 이제 프롭텍 이 카테고리에 몸을 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시작할 때 프롭텍은 마켓의 타겟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프롭텍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스타트업을 시작한 건 아니었죠. 단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술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있지 않을까, 시장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프롭텍 마켓이 저를 찾아온 게 아닌가, 제가 찾아간 건 아닌데 그 마켓이 저를 찾아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2006년도에 미국으로 왔고,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정도 살았었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 분석가도 아니고 컨설턴트도 아니고 VC 투자자도 아닙니다. 단 지금 이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또 이미 다양한 형태의 이제 주택 경험을 했었고, 전세도 살아봤고, 월세도 살아봤고, 자가주택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택을 또 전세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왔을 때 또 처음 시작은 이제 아파트에 살다가 일반 주택 렌트를 하다가 단독주택을 살아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또는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주체적인 참가자로서 또는 일반 소박한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미국 프롭테크 시장에 관한 정보 또는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롭텍이라는 정의 자체가 미국이라고 해서 좀 많이 다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미국은 프롭텍이라는 용어 대신에 다른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하긴 하는데 개념적으로는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핀텍이나 아니면 콘텍, 그러니까 건설이나 시공 관련된 새로운 기술 아니면 공유경제 이런 트렌드하고 좀 맞물리면서 어떤 프롭텍이라는 섹터가 정의되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조금 핵심적인 본질은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냐 보다는 일단 프로퍼티 분야의 다양한 이제 시장 활동에 어떤 디지털 디스럽션이 결국 프롭텍의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대기업 솔루션이라든지 어떤 관습이나 이제 행정 같은 이제 정통적인 방식들이 이제 디지털되면서 쉽고 빠르고 싸고 특히 이제 코비드로 이제 비대면 어떤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디스럽션이 초기 진행 과정에서는 기존 방식보다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거나 일부 더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디지털 솔루션이 진화하면서 결국 이 프로퍼티의 여러 가지 활동 역시 기존 방식의 어떤 대안으로서 기존 방식이 깨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미국에서 누가 이제 디스럽트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누가 이거를 디스럽트 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한 그 VC가 시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한 자료입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이제 버티컬 부분을 주거용 시장, 그 다음에 상업 건물, 공동주택, 그리고 이제 컨스트럭션 관련된 기술들, 그 다음에 호텔이나 아니면 베케이션 렌탈 등과 같은 이제 호스피탈리티 마켓 등으로 이제 버티컬을 구분하고, 각 버티컬마다 어떤 응용 분야들을 다시 세분을 했는데, 결국은 요거 하나하나가 디지털로 좀 변환하려고 하는, 디지털로 디스럽트 하려고 하는 응용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써있는 그 숫자는요, 이 버티컬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상장 기업이나 대기업을 다 포함해서 어떤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솔루션 벤더의 숫자가 이 정도인데, 다 합쳐보면 이게 중복 계산된 거라서요. 1000개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 8, 900개 회사 정도가 전체적으로 프롭텍, 미국 프롭텍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심적인 이제 회사들 구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요 분야인데, 그 레지덴셜.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희 큐픽스가 하는 거는 요 일부 이제 컨스트럭션 텍이나 아니면 요 다른 분야에서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됩니다만, 그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일반론으로 해서 훨씬 자료를 구하기 쉬운 요 레지덴셜 마켓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미국 VC가 특히 요 레지덴셜 관련된 어떤 프로텍 기업을 다시 지금 구분을 한 내용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 내부적인 어떤 어플리케이션 분야로 보시면 집을 찾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집을 물색을 하고, 아니면 집을 팔거나, 아니면 융자를 하거나, 아니면 융자사 입장에서 융자를 관리하거나, 그리고 집에 이제 거래를 클로즈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내가 렌트를 줬을 때 그 렌트된 프로퍼티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다 망라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조금은 생소한 부분이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아파트 중심의 주택 매매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이제 그 단독주택 중심의 매매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집을 찾고 팔고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좀 복잡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집 거래 자체를 클로즈하는 과정도 상당히 좀 세분화되어 있고 분업화되어 있고 좀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 하나하나가 지금 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지금 시장 도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지덴셜 마켓만 보더라도 한국하고 이제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한국하고 다른 점도 많이 있어서 미국 특히 요 레지덴셜 마켓의 어떤 프롭텍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한 약간의 조금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제일 선호하는 이제 아파트먼트, 미국에서도 아파트먼트 또는 콘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개념적으로 약간은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형태적으로 봤을 때, 주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파트먼트라고 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옆집과 이제 벽을 공유하고 천장을 공유하고 이제 바닥을 공유하면은 콘도 내지는 아파트먼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벽만 공유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이것도 물론 이제 공동주택, 그러니까 멀티패밀리의 형태의 한 가지입니다만 타운하우스가 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벽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독주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호도는 조금은 한국은 반대로, 이제 일단 궁극적으로 이제 단독주택들을 많이, 아메리칸 드림의 일종의 하나의 마일스톤으로 생각하고, 단독주택들을,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당연히 거래량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도 만약에 내가 위치를 결정할 수 있으면 옆집하고 가능하면 떨어져 있으면 더 좋은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돈을 정말 많이 벌면 결국은 이제 언덕으로 가죠. 뭐 베버리 힐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공동주택의 편의성보다는 이제 단독주택이 주는 그 프라이버시 이거가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단독주택 중심으로 이제 시장 거래가 형성되다 보니까 한국하고는 좀 다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란 걸 알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건물 이력 같은 것도 다 다르고, 그리고 매매 과정 자체도 훨씬 복잡해지고,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평생 많아봐야 한 세네 번 매매를 할 텐데, 따라서 이 복잡한 거를 매번 조금 익숙해지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인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의존도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매매 준비나 아니면 융자 과정이나 아니면 클로징 과정이나 이게 이제 중개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인도 기업화되고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분업화되고 그리고 수수료도 한국보다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평균 한 6% 정도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 딜을 하기에 따라 조금 디스카운트도 가능한 것 같은데 한 10억짜리 집을 매매한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만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다양한 중개인의 어떤 역할을 디지털로 혁신하려고 하는 시도 또는 중개인 자체도 그 네트워크가 이제 법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그 미국 주거 시장의 어떤 프로테크의 어떤 중심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일에 이제 집을 팔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대략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온라인에 있는 한 중개업소의 그 블로그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중개업소랑 협상을 해서 이제 중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시장 분석을 해야 되게 되죠. 도대체 얼마 받을 수가 있을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게 됩니다.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집을 팔 준비를 하죠. 이제 팔 준비를 한다는 게 한국은 보통 이제 집을 산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미국은 거꾸로 이제 파는 쪽에서 예쁘게 꾸며놓고 파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하거나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거를 뭐 새로운 가구나 이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스테이징을 해가지고 좀 다시 좀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진이나 홍보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오픈하우스를 한다고 이제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온라인 리스팅 사이트에다가 이거 공고를 내고, 그러면 이제 오픈하우스 때 사람들이 보러 오죠. 그리고 나서 오퍼를 받게 되면 이제 네고시에이션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몇 주에서 길게 몇 달 걸리는 과정이라서 상당히 좀 페인풀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오퍼를 받고 협상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에 클로징을 하고 이제 파는 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에서 그 부동산 중개업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그 컨트랙터들이랑 일을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스테이징을 한다거나 뭐 이 홍보 사진을 만든다거나 이게 사실은 이제 중개업소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다시 말씀드린 대로 왜 리얼토가 중개 업소가 일종의 헤게모니를 주고 있냐면은 이 과정이 이 중개인의 어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인 거죠. 집을 사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도 이 과정 역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집을 사겠다고 하면 첫 번째 역시 은행에 가서 내가 융자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에이전트랑, 그러니까 중개업소랑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오픈하우스 발품하면서 아니면 온라인 리스팅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검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셀러한테 오퍼를 내고, 만일에 셀러가 오퍼를 몇 개 이상 복수를 받게 되면 이제 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고가 잘 돼서 어떤 합의를 이루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어프레이저는요, 이제 감정하는 데인데요. 그러니까는 집에 직접 나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마켓 밸류가 있는지 실질적인 감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홈 인스펙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종 그 집의 상태들을 인스펙터가 나와서 또 한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감정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국처럼 이제 가가지고 수돗물 틀어보고 화장실 내려보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인스펙터가 나와서 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과정 자체가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이제 좀 분업화된 업체가 있어서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리포트를 받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슈어런스를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 회사랑 연락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마지막에 그 한 번 더 웍스루를 하고 이제 클로징을 하게 되죠. 클로징 하는 과정에서도 에스크로 회사라든지 타이틀은 뭐냐면, 이제 한국은 이제 그 등기부등본 같은 게 이제 그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미국은 그 등기부등본 같은 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타이틀 회사가 이 집에 이제 모든 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담보 상황이라든지를 그 기록을 관리하고, 현재 오너가 누구지, 그다음에 과거 오너가 누구였고 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이제 타이틀 회사고, 그다음에 에스크로는 사실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그 거래 당일에 이게 수표 교환하고 이런 일은 없고요. 그냥 에스크로를 담당하는, 일단 은행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일단 요게 그 이제 그 매매하는 당사자들 간에 어떤 조건부로 계좌를 일단 락을 걸어 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는 매매가 실질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실질적인 그 거래 대금이 그 이동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 준 회사가 이제 에스크로 서비스를 하고, 그러니까 바이어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에이전트를, 그러니까 중개업소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개업소가 소개해주는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집을 팔고 사고, 내지는 융자해주는 융자회사 관점에서, 내지는 그 브로커 관점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네트워크 관점에서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디지털 혁신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게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이제 다큐사인 같은 회사는 그러니까 굳이 이제 프로텍이라고 구분 안 하더라도 그냥 온라인으로 이제 그 서류에 이제 사인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디지털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니까,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모든 그 서면 관련된 솔루션을 디지털화한 걸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진로 같은 이제 리스팅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정, 예를 들어 어프레이즈 하는 과정, 그러니까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집값을, 아니면 타이틀을 관리하거나 이제 에스코로를 관리하는 거, 아니면 그 트랜잭션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하나 이제 그 어떤 디지털 혁신의 대상이 되고,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니면 기존 업체들이 스스로 변신을 꾀하면서 프롭텍 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케이스는, 이제 오픈도어 같은 회사는, 이 스타트업은 제공하는 솔루션 자체가, 그러니까 집을 파는 과정 자체가 워낙 페인풀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어드레스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집을 팔고 싶을 때 이제 중개업소랑 해서 이제 그 집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다기보다는 바로 그냥 오픈도어한테 팔아버리는 거죠. 오픈도어는 집을 매입을 해서 약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해서 다시 바이어를 찾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진을 약간 붙이고, 아니면 모기지 관련된 이자를 통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방식하고는 새로운 방식의 그 혁신을 꾀했었던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보시면 조금은 더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부연해서 저는 이런 쪽의 어떤 시장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조금 더 이 IPO나 아니면 M&A 등의 이제 프롭텍 스타트업의 엑식 관련해서 정보를 좀 공유해 드린다면,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작년 2019년도에 크고 작은 M&A가 프롭텍 인더스트리에서 약 한 120건, 미국에서만 정도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MRI라는 회사가 아마 제일 액티브한 회사가 아닌가 싶은데, 한 20건 이상 스타트업을 인수했던 것 같습니다. 이 MRI 회사는 여기 스크린 캡처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제 프로퍼티 관리라든지 아니면 퍼실리티 관리, 이제 다양한 그 코머셜하고 멀티패밀리 인더스트리의 어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추가로 이제 크루엔트라는 회사는 이제 포티브라는 좀 대기업이 이게 아마 1918년도 딜이니까
이게 조금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그 전에도 이제 좀 액티브한 그 M&A 바이어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술한 이제 리얼 페이지나 아니면 DDM 테크놀로지 그룹이, 5개, 한 10개 이상 어떤 셋업을 인수했었던 좀 액티브한, 인수업체고, 이게 컨스트럭션 쪽으로 보면 이제 오토데스크나 트림블이 이제 조금은, 도전적으로, 그 다음에, 많이 지금 M&A가 활동이, 주도하는 인수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IPO도, 물론 이제 코비드 때문에 많이 슬로우한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중국 회사 이제 베이크인가요? 바이크인가요? 하여튼, 이 회사가 소프트뱅크, 텐센트 다 투자했었던 걸로 아는데, 지난 8월 달에 이제 나스닥에 그 IPO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하려다가 실패했던 위업도 이제 사장 바뀌고, 그 다음에 한 8,000명 아마 레이오프 했을걸요? 그래서 파이낸스하게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프로핏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IPO를 좀 준비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에어비앤비가 다음 달에 IPO를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이 투자 섹터 중에서 이제 프롭텍은 그냥 이게 태생하는 거에서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엑시트하고 있는 이 셋업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 후년 이후에도 이런 활동은 전체 섹터 중에서도 조금 두드러지게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시장 정보에 따르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IPO 관련돼서 새로운 트렌드라거나 아까 좀 공유해 볼 만한 그 뉴스는 이제 스펙이라고 해서 새로운 건 아닌데 좀 전통적인 방식의 IPO는 아니고 약간은 좀 간이의 IPO 형태가 좀 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스펙은 스페셜 퍼포즈 어퀴지션 컴퍼니의 약자로 일단 그 장에서 공모를 한 다음에 그 공모된 금액으로 목적 자체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올해 들어 지금 이게 9월달 자료인데 9월달에 95건이었다고 나왔었는데 최근에 듣기로는 이제 120건이 넘었다고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펙을 통해서 실제로 IPO 형태, 그러니까는 솔직히 좀 리버스 머저 또는 이제 백도어 리스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일종의 이제 공개사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오픈도어도 이런 형태로 결국 퍼블릭하게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디벨로퍼들이나 아니면 CRE는 여기서 이제 회사 이름은 아니고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펌들이 이제 스펙에 조인하기 많이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뭐 CBR이라든지 출시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지금 스펙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만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코비드 영향 때문에 IPO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IPO가 물론 이제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제 피지컬하게 IR도 많이 해야 돼서 코비드 영향을 많이 막겠죠. 그러니까 조금 쉬운 방식으로 이제 IPO 준비가 된 회사들이 선택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여러 이 회사들이 그럴 목적으로 일단 스펙 형태를 통해서 장에 들어가는 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런 스펙을 통해서 백도어 리스팅 하는 케이스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좀 두서는 없었습니다만 미국의 프롭텍이 이제 한국의 프롭텍하고 어떤 맥락에서 좀 다를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미국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맞지 않는 자료가 있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제 코비드를 비롯해서 뭐 특히 캘리포니아는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데모나 이제 대통령 선거 다 겹치면서 아마 올해 2020년은 좀 잃어버리고 싶은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이면 코비드도 극복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금붕어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어항에서 갑자기 뛰쳐나가서 저기에 독이 있을지 모르는 이제 어항으로 들어가듯이 스테이터스 코, 그러니까 현 상황, 주어진 조건 이거를 거부하고
도전하는 걸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